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편이 적이 되고 적이 많으면 저를 도와주는 아군도 생기게 되네요. 그리고 그 끝은 홀로서기지만 아이만 믿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아들이 자기 엄마한테 돈 좀 지원해 준 것 가지고 아주 유난이다, 유난. 안녕하세요. 전 얼마 전 5살이 된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대학 동기 모임에서 알게 되었어요. 대학 시절 4년 내내 가장 친했던 동기가 적극적으로 저희 둘을 이어줬었지요. 동갑내기인데다 전공 분야도 같아 첫 만남부터 말이 꽤나 잘 통했답니다. 저희는 그렇게 남들과 다를 바 없이 행복한 연애를 마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댁에는 한평생 결혼하지 않으시고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계시는 고모님이 한 분 계시고 남편 위로 누나 한 분과 남편보다 10살 어린 늦둥이 아가씨가 있어요. 결혼 전 사실 저희 집과는 너무도 다른 가정 환경을 많이 걱정하기도 했었습니다. 무남 동녀인 저희 집과는 달리 늘 북적이는 시댁에서 과연 적응을 잘할까 싶기도 했었네요. 그런데 이런 제 걱정이 정말 현실이 된 건 신혼여행을 다녀온 이후였죠. 시댁 식구들과 전해드리려 산 선물들을 챙겨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기름 냄새가 온 집안에 솔솔 풍기더라고요. 마침 점심시간이라 어찌나 그 냄새가 맛있게 느껴졌는지. 그런데 미처 앉을 새도 없이 고모님이 절 부르셨죠. 예, 지연아, 뭐하고 서 있니? 얼른 와서 좀 도와라. 나랑 네 시어머니 둘이 아주 힘들어 죽겠다. 고모님 말씀에 곧바로 주방에 들어갔더니 이제 막 음식 준비를 시작하신 듯 했어요. 뭐부터 해야 하나 당황스러웠는데 남편이 절 따라 같이 주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정말 노발대발하시면서 버럭 화를 내시기 시작하셨어요. 네가 왜 주방까지 따라 들어와? 누가 네 처 잡아먹니? 결혼 전에는 지 손으로 물 한 컵도 안 떠먹던 놈이. 에휴, 벌써부터 아주 잘한다, 잘해. 얼른 나가서 아버지 말동무나 좀 해드려라. 남편은 민망한 듯 웃으며 제 어깨를 두어 번 두드리고는 거실로 나갔죠. 그리고 전 결혼 후 첫 시댁 방문이라 차려입고 온 비싼 원피스에 밀가루 반죽이며 기름이 다 튀도록 전을 부쳤네요. 이런 게 며느리 도리인가 싶어 그날은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만 했던 것 같습니다. 식사 준비가 끝나고 나니 그제야 처음으로 앉을 수 있을 정도였죠. 속으로는 대체 누굴 위한 밥상인가 싶기도 하고 첫날부터 미래가 정말 암담했습니다. 남편도 그런 제 표정을 보고는 식사하는 내내 제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어머님께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고 후다닥 먼저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많이 힘들었냐,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며 계속 말을 시켰어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기도 하고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절 보며 남편은 집에 도착하자 곧장 대화 좀 하자고 하길래 같이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자기 오늘 많이 힘들었지. 미안해. 다음부터는 엄마랑 고모가 뭐라 하든 내가 무조건 옆에서 도울게. 누나랑 막내도 같이 있었으면 훨씬 일이 줄었을 텐데. 우리 집에 가면 사위는 100년 손님이라고 얼마나 대접해 주시는데 솔직히 나 오늘 막 결혼한 새 신부가 아니라 가정부로 간 줄 알았어. 아까 봤지? 설거지까지 시키려고 하시는데 정말. 남편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기분 좋게 간 시댁에서 마음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 다음날 친정에 인사드리러 갔더니 정말 극과 극이었습니다. 미리 음식 준비 다 해두시고 앞으로 잘 살라며 예쁜 봉투에 빳빳한 새돈까지 넣어주셨죠. 그리고 한 2주 정도 지나 토요일 아침 어머님께 갑작스러운 전화가 왔습니다. 얘 새아가 주말인데 아직 삼시세끼 다 해먹으려면 힘들지 않니? 대충 씻고 집에 와서 편하게 해주는 밥 먹고 놀다가 저녁쯤 가면 어떻겠니? 네? 아, 어머님. 제가 이번 주 내내 회사에서 야근을 좀 많이 해서요. 말씀은 너무 감사한데 오늘은 집에서 좀 푹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챙겨주신 마음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렇게 어머님도 별 말씀 안 하시고 전화를 끊었어요. 나름 어머님이 서운하시지 않게 잘 대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몇 분 뒤에 남편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고 무슨 얘기인지 작은 방으로 가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리고는 잠시 뒤에 거실로 나오더니 아무래도 시댁을 가야 될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방금 은지한테 전화가 왔는데 엄마가 화가 많이 나셨다는데?
우리 먹으라고 반찬까지 다 만들어 두셨다니까 가서 점심만 먹고 일찍 나오자. 오후에는 우리끼리 시간 보내자. 나 정말 피곤해. 이번 주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야근했는데 오늘만큼은 좀 쉬고 싶다고 얘기했잖아. 남편은 어떻게든 절 설득하려고 계속 애를 쓰더라고요. 결국 금방 일어나기로 하고 출발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해보니 오전 10시 좀 넘었더라고요. 저희가 도착하니 어머님이 못 온다고 하지 않았냐며 화들짝 놀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씨께 전화 받았다며 서운하셨음 마음 푸시라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물 한 잔 마시려 잠시 주방에 들어갔더니 어머님이 텅텅 빈 냉장고를 열어보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점심밥 해먹으려면 나가서 장 좀 봐와야 되겠다며 급하게 시장에 좀 가자 하시는 겁니다. 순간 이 상황은 대체 뭐지 싶었네요. 분명 전날에 저희 챙겨주신다고 반찬까지 미리 만들어 싸놓으셨다는 아가씨 말과는 달리 냉장고에 정말 커다란 김치통이랑 드시던 반찬 몇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조용히 남편을 불러 대충 얘기를 했더니 눈치 없는 남편이 큰 소리로 아가씨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야, 은지, 너 왜 거짓말을 해? 엄마가 무슨 반찬을 만들어서 싸뒀다는 거야. 그리고 엄마는 장도 안 봐놓고 무슨 밥을 먹으러라고 아침부터 전화를 해. 오빠랑 세연이는 반찬 챙기러 집에 왔어? 여기가 무슨 반찬 가게야? 엄마가 주말인데 다 같이 밥 좀 먹고 싶어 하길래 내가 거짓말 좀 했어. 그러길래 진작 자주 좀 오면 좋잖아. 아가씨 말에 순간 황당하기도 하고 대체 날 어떻게 보는 건가 싶어 기분도 상당히 나쁘더라고요. 남편도 아니다 싶었는지 말 가려서 못하냐며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자 아가씨는 대답도 안 하고 방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순식간에 분위기는 안 좋아지고 아버님은 그만 가보는 게 좋겠다며 한숨을 푹 쉬셨습니다. 결국 반찬은커녕 밥도 못 먹고 기분만 망친 채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이왕 나온 김에 밖에서 외식이라도 하자 하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외식을 할 만한 기분은 아니었네요. 집에 와서 전 너무 피곤하고 말할 힘도 없어서 바로 침대에 누웠죠. 그런데 막 잠이 들려고 할 때 어머님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가 시집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 것 같길래 좀 알려주려고 전화 걸었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어쨌든 네 시누이 아니냐. 다음부터는 서로 얼굴 붉힐 일 없게 조심 좀 해줘라. 어머님, 혹시 제가 오늘 뭘 잘못했나요? 정말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그럼 네가 잘했냐?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남편한테 쪼르르 가서는 이러쿵저러쿵 아주 뒤에서 못된 짓만 하고 그게 사이좋은 남매 이간질 시키는 거 아니냐? 정말 어머님과의 10분 남짓한 통화 시간이 제게는 너무도 길게 느껴졌습니다. 나중에서야 통화 소리를 듣고 방에 들어온 남편이 옆에선 무슨 일이냐 물으며 전화기를 가져갔어요. 그럴수록 어머님 목소리는 더 커졌고 남편은 어떻게든 어머님 화를 가라앉혀 보려고 애를 썼고요. 그러다 결국에는 어머님께서 먼저 전화를 끊으셨고 남편은 한숨을 푹 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내저었습니다. 주위에서 시댁 문제로 싸우게 된다는 말을 들어도 남의 일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겪어보니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결국 그날 처음으로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서로 자존심도 강한 편이라 누구 하나 먼저 손 내미는데 시간이 좀 걸렸었죠. 며칠간의 냉전 상태가 지나고 겨우 화해를 한 뒤 오랜만에 외식을 하러 나갔어요. 와인도 한 잔 마시며 한참 기분 좋게 보내는데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이번 주말에 엄마가 집으로 좀 오라고 하시네. 누나네도 온대. 아버지가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봐. 저녁 시간 맞춰서 가면 되니까 가기 전까지는 푹 쉬다가 가자. 며칠 만에 남편과 편하게 밥 좀 먹나 했는데 결국 제 표정이 또 한 번 굳어졌습니다. 저번 일 이후로 어머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사실 혼란스러운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계속 피하기만 할 수는 없는 일이기에 부딪혀보자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후 토요일이 되었고 남편과 평일에 미처 못했던 집안일을 싹 해두고 늦은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집 근처 카페에 가서 느긋하게 차 한 잔 마시고 케이크가 맛있기로 유명한 곳이라 예쁜 걸로 포장해서 시댁으로 출발했어요. 시댁에 도착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니 이미 형님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이 모여 계셨어요. 고모님께서는 무슨 일인지 자리에 안 보이셨고요. 그래 왔냐. 귀한 며느리 얼굴 오랜만에 보는구나. 넌 어쩜 그렇게 안부 전화 한 통을 안 하니?
내 주변에 며느리 본 친구들 다들 일주일에 3번은 안부 전화 꼬박꼬박 받는다고 하더라. 앉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절 향해 화를 내시는 어머님 반응에 사실 예상은 했습니다. 그런데 미처 대답도 하기 전에 형님께서 속 시원히 옳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엄마는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야? 안부 전화는 무슨. 그러는 엄마 아들이나 딸들은 평소에 전화를 그렇게 잘해? 우리 엄마도 꼭 시어머니 노릇을 하려고 그러네. 옳게 걱정 말고 편히 있어. 남편은 여전히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어머님 눈치 제 눈치 번갈아가며 살피고 있었고요. 그나마 시댁에서 유일한 제 편은 형님뿐인 것 같았죠. 그러다 곧바로 아버님이 밥 먹기 전에 본론을 꺼내셨습니다. 다름 아니라 이제 너희들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이제는 나도 자식 덕 좀 봐야겠다. 이 집 담보로 받은 대출금 남은 걸 너희들이 십시일반에서 좀 처리해줬음 한다. 이 늙은 애비가 이제라도 얼마 안 남은 인생 좀 편히 살아보게 너희들이 좀 도와줘라. 예상치도 못했던 아버님 말씀에 순간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정적을 깬 건 아가씨였는데 대체 무슨 자신감인지 얼마냐며 액수부터 여쭙더라고요. 그런데 남은 대출 금액이 자그마치 8,500만 원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얼마 안 되는 금액일 수도 있겠지만 아직 신혼집 담보대출도 갚지 못했고 앞으로 아이도 키워야 할 제게는 너무 큰 금액이었어요. 더군다나 남편에게는 이미 학자금 대출로 받았던 대출금이 절반이나 남아있는 상황이었죠. 무슨 말이라도 해보라는 심정으로 남편을 바라봤더니 울 것 같은 표정으로 고개만 떨구고 있더라고요. 아가씨는 이게 무슨 문제냐는 식으로 당연히 이제껏 키워줬으니 그 정도는 자식들이 해야 된다 당당히 말하고요. 은지 넌 취업도 못한 애가 무슨 힘으로 그 돈을 갚겠다고 까불고 그래. 아빠, 우리 새남매 키워주신 건 감사하지만 갑자기 하루아침에 몇 천만 원을 어떻게. 게다가 나랑 영훈이는 이미 결혼까지 했는데 같이 사는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 정말로. 형님 말씀에 아버님은 남편 생각을 여쭤보셨고 남편은 우물쭈물 제대로 말도 못하더라고요. 결국 나서지 않으려던 제가 나설 수밖에 없었죠. 기분 나쁘시지 않도록 예의 갖춰서 제 생각과 저희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시부모님 생각은 변함없으셨고 오히려 냉담한 반응을 보이셨어요. 급기야는 제 친정 부모님까지 언급하시면서 시부모는 부모도 아니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더불어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황당하고 어찌 저런 말씀을 대놓고 하시나 싶었죠. 순전히 이번 일은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들끼리 의논할 문제다. 며느리건 사위건 서운하더라도 이번 일에서는 가타부타 하지 말어라. 내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편히 살면서 뭐가 불만이냐? 오늘도 역시나 시댁 분위기는 냉랭하다 못해 얼어붙을 것만 같은 삭막함이 맴돌았죠. 결국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 조용히 남편을 불러 잠시 바깥으로 나왔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몇십 몇백도 아니고 어떡해. 그리고 이런 얘기를 어쩜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실 수가 있지? 게다가 아가씨 취업도 안 했는데 형님네랑 우리밖에 없잖아. 남편은 그저 미안하다며 자기가 못나서 그렇다는 말만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해야 할 말은 그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결국 이 상황에서 답답한 마음과 남편을 향한 화가 차올라 도저히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먼저 가보겠다 말씀드리고 가방을 챙겨 혼자 나왔어요. 남편은 대체 뭘 하는 건지 따라 나오지도 않고 있더군요. 결국 혼자 차를 타고 그 길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친정으로 가는 동안 얼마나 울었는지 눈은 퉁퉁 부어버렸네요.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 이제껏 살면서 무슨 문제가 있어도 부모님께 내색 안 하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도저히 혼자서 견딜 수가 없었네요. 연락도 없이 늦은 저녁 갑자기 울면서 찾아온 딸 덕분에 부모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제 얘기를 들으시더니 아빠는 조용히 남편에게 전화를 걸고 계셨어요. 이윽고 30분 지났을 때쯤 남편이 친정집으로 왔습니다. 지연이한테 대충 얘기 들었네. 자네는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인가? 죄송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 또한 생각조차 못 해본 일이라 좀 당황스럽네요. 우선 생각할 시간을 며칠 주시면. 결국 몇 시간이 지나도 어쩌면 평생을 같이 살아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남편의 우유부단함에 폭발해버렸습니다. 이런 게 싫은 거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보다도
해결할 마음도 능력도 없는 당신 모습이 난 너무 불안하고 싫어. 어떻게 그 상황에 말 한마디를 똑부러지게 못해. 남편은 시간도 늦었으니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하는데 도저히 남편과 집으로 돌아갈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친정에서 지내겠다 말하고 남편을 돌려보냈어요. 부모님은 그런 저희 부부 모습을 보시며 한숨을 푹 쉬셨죠. 그렇게 결혼 전 쓰던 제 방에서 오랜만에 혼자 잠이 들었고 다음날 늦지막이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차려주는 아침밥을 먹고 아빠랑 오랜만에 재방송하는 드라마를 보기도 했지요. 그러다 아빠가 조심스레 제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그냥 그래. 아빠 돈 몇백이면 몰라도 그런데 시집 장가간 자식들한테 갑자기 몇천만 원씩 덜컥 마련하라는 게 참 그렇잖아. 남편 모습은 더더욱 믿음이 안 가고 지금 저희 상황에 몇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마련한다 치더라도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았어요. 살면서 무슨 일이 터지든 계속 끌려만 다닐 것 같은 남편이 참 미웠습니다. 그날 저녁 형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사과를 형님이 제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형님이 조심스럽게 얘기를 이어나가셨습니다. 옳게 그냥 친한 언니다 생각하고 편히 들어줬음 해. 사실 우리 부모님 고집이 좋은 보통이 아니셔. 영훈이는 그 고집 꺾을 만한 놈이 못 되고 옳게가 어렵더라도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해. 형님은 갑작스러운 금전 문제로 당황했을 거라며 제게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시댁의 조심스러운 부분들을 말해주셨어요. 형님께 듣기론 지금 시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를 살 때 집값의 70%가 대출이었다고 합니다. 은행에서 빌리고 친척들에게 빌려 무리해서 집을 사셨다고 해요. 형님은 그 당시에도 그 결정을 말리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워낙 시부모님 성격이 강하신 데다 본인들 사실 집인데 돈 보탤 것 아니면 말도 꺼내지 말라 하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버님 퇴직금은 당연하고 형님 결혼식 때 축의금 그리고 저희 부부 결혼할 때 시댁 쪽으로 들어온 축의금까지 목돈은 죄다 시부모님께 드렸었고요. 옳게 볼 면목이 없다. 이런 말하기 정말 창피하지만 우리 아버지 퇴직하신 후로 수입이 거의 없잖아. 아마도 더 이상 대출금 내시기가 너무 벅차신 모양이야. 게다가 이제껏 생긴 목돈들은 이미 고모 문제로 다 쓰신 것 같고. 영훈 씨는 대체 왜 이런 중요한 얘기를 저한테 한 번도 안 했을까요? 사실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형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형님도 깊은 한숨을 푹 쉬시며 우선 주말에 시부모님을 따로 만나보신다고 합니다. 그런 형님이 계셔서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모든 짐을 형님 혼자서 짊어지시는 것 같아 죄송스러웠죠. 그리고 전 다음날 집으로 우선 돌아왔습니다. 계속 친정에서만 지낼 수는 없기에 생각 정리가 끝난 건 아니지만 우선 돌아왔지요. 짐을 풀고 집을 비워둔 동안 못했던 집안일을 끝내고 좀 이른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방에서 잠시 누워있는데 마침 남편이 퇴근을 해서 돌아왔더라고요. 현관에 놓여진 제 신발을 봤을 거고 역시나 방으로 곧장 들어오더니 자기야 고맙고 미안해. 당신 없는 동안 나도 생각이 참 많았어. 계속 친정에 있을 순 없어서 온 것뿐이야. 당신을 이해해서 들어온 거 아니니까 고마워할 필요 없어. 남편은 제 손을 꼭 붙잡고 앞으로 아니다 싶으면 주저하지 않고 해결하겠다며 거듭 사과를 하더군요. 사실 그 말에 신뢰는 가지 않았지만 못 이기는 척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물어보니 시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거절을 하겠다 했습니다. 도저히 그 큰 금액을 갚아드릴 형편은 아니다 생각이 들었다면서요. 그리고 남편은 전날 제게 말한 그대로 다음날 퇴근 후 시댁으로 가서 시부모님을 따로 뵙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는 제 마음도 사실 편치만은 않았어요. 나도 어머님 아버님 힘드실 때 도움 못 드려서 사실 마음이 안 좋아. 우리 앞으로 생신이며 명절이며 행사 때 얘기한 것보다 좀 더 넉넉히 챙겨드리자. 나도 평소에 좀 더 신경 쓸게. 그렇게 시댁 대출금 문제는 정리가 된 줄로 알았고 더불어 남편과의 사이도 자연스레 좋아졌어요. 순순히 그렇게 하라고 하실 분들이 아니신데 생각보다 잠잠히 넘어간 것 같아 의외다 싶긴 했지만요. 그런데 얼마 뒤 형님과 따로 통화를 하면서 대출금 얘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영훈이가 잘했네. 난 애들 아빠랑 의논해서 1,000만 원만 보내드렸어. 그 이상은 사실 나도 무리고. 우리 부모님이지만 너무 무리한 요구 하셨지. 옳게도 마음고생 많았겠다.
형님과는 이번 시댁 문제로 깊은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면서 참 많이 가까워졌죠. 그 후 얼마 뒤 어머님 생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 되었을 때였어요. 그동안 불편한 마음이 있기도 했었고 시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여러 이유로 한동안 시댁 방문을 좀 꺼렸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이번에는 본인만 믿으려며 큰 소리를 치고 저 또한 이번 기회로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 싶었죠. 그래서 미리 형님께 전화를 드려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어머님 생신날이 평일이라 직접 상을 차리긴 어려울 듯 싶어서 시댁 근처에 맛있는 식당으로 미리 예약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생신 전날 백화점으로 가서 어머님 생신 선물을 골랐습니다. 사실 뭘 드려야 할지 조심스러웠는데 남편 한마디에 주저없이 고르게 되었네요. 사실 우리 엄마 맨날 세일한다는 가게만 가서 아무거나 사 입으셨거든. 장모님 저번에 입고 계셨던 패딩 좋아 보이던데 그런 건 좀 비싸려나? 남편 말에 가격대는 좀 있지만 좋은 거 해드리자 싶어서 고가의 패딩 제품을 구매했어요. 그 다음날 퇴근 후 예약해둔 식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남편 회사에서 제 회사까지 거리가 좀 있어서 각자 차로 이동을 하기로 했거든요. 남편이 저보다 30분 정도 일찍 도착을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차를 한 뒤 식당으로 들어가는데 이미 시댁 식구들 모두 와 계시더라고요. 새언니는 시어머니 생신에도 꼴등으로 오시네요. 우리 엄마 생신상도 직접 안 차려드리고 성의 없이. 식당에서 밥 먹자는 건 또 뭐예요? 오빠는 집에서 밥이나 얻어먹고 살아? 야 임마 너 새언니한테 누가 그렇게 버릇없이 구냐? 나이도 한참 어린 놈이 어디서 시누이 짓을 하고 있어. 됐다. 그만들 좀 해라. 그리고 조카 며느리께서 잘못한 거 맞는데 뭘. 내년부터는 바빠도 부모님 생신은 집에서 좀 챙기자. 1년에 한 번뿐인 생일을 남이 해주는 밥 먹어야 되겠냐. 사실 저번 대출 문제가 있고 처음으로 뵙는 자리인데 참 마음 한켠이 씁쓸해지는 겁니다. 남편은 그 말에 표정이 굳어지며 뭐라 말을 하려던 걸 제가 막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님 생신날까지 망치고 싶지는 않았고 더욱이 오늘만은 무사히 넘어가길 바랬던 마음이었죠. 그렇게 식사를 하다가 아가씨가 뜬금없이 질문을 했어요. 생신상도 안 차렸는데 선물로 뭘 준비해 온 거냐며 다 같이 있을 때 드리라고 하면서요. 남편은 말없이 아가씨를 째려봤고 저 또한 사실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10살이나 어린 아가씨가 자꾸만 저한테 잔소리를 하며 가르치려는 상황이 좋을 수만은 없겠죠. 그래도 어머님도 기대하고 계시는 듯하고 그 자리에서 쇼핑백을 전해드렸습니다. 어머님은 고맙다며 바로 열어보시더니 실망한 표정을 지으시는 겁니다. 예, 너는 무슨 패딩을 사왔니? 남들은 며느리가 비싼 가방도 척척 잘만 사줘서 그렇게 모임 때마다 자랑을 해대는데. 엄마 이거 엄청 비싼 거야. 엄마 안 입을 거면 나 주면 안 돼? 우와, 오빠랑 새언니 돈 잘 버나 보다. 전부터 궁금했는데 새언니는 한 달 월급이 얼마예요? 보니까 언니 차도 좋던데? 아가씨 질문에 좀 당황스러워서 뭘 그런 걸 묻냐며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러자 저희 신혼집은 얼마에 산 거냐, 결혼 전까지 모은 돈은 얼마나 되냐며 정말 사적인 질문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 표정도 점점 굳어져 가고 어머님은 이 와중에도 아가씨 편을 들고 계셨죠. 예, 애가 어려서 궁금한 게 많아서 그러니까 네가 이해해라. 아직 취업도 못 해봤고 결혼도 안 해봤으니 얼마나 궁금하겠냐. 그나저나 이 패딩이 그렇게 비싸냐? 얼마나 줬길래? 결국 듣다 못한 형님이 나서서 뭘 그리 무례한 질문들을 하냐며 말려주셨네요. 남편은 눈치도 없이 식사만 열심히 하고 있었고요. 이 상황에 전 빨리 식사가 끝나서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비싼 선물도 받았으니 집에 가서 과일이라도 먹자고 하시는 겁니다. 아가씨도 오랜만에 집에 좀 들렸다가라며 맞장구를 치고 참 곤란한 분위기였죠. 결국 그날 식사를 마치고 나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은 곧바로 주방에 가셔서 커피랑 과일을 내오셨고 아가씨는 방으로 쑥 들어가 버렸었죠. 어색하게 대화를 나누며 후식을 먹으니 어느덧 시간이 10시가 되어갔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마침 할 말도 다 떨어진 분위기라 남편에게 조용히 빨리 가자며 눈치를 줬어요. 그제야 남편이 다음날 출근도 해야 해서 가보겠다며 말씀드리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제 기분이 안 좋아 보이니 남편이 뭐 때문에 그러냐 물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변한다고 하더니 대체 뭘 변하겠다는 거야. 오늘도 답답하게 구는 당신 대신해서 형님이 내 편도 들어주시고 아가씨는 만날 때마다 실례되는 질문들을 참 많이 하시네. 그러자 제 말에 남편도 기분이 좀 상한 모양인지 아무런 말도 없이 묵묵히 운전만 하더군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너무 피곤한 나머지 씻고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회사에 출근해서 정신없이 오전이 지나가고 점심시간이 되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머님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희 회사 앞에 오셨다며 갑자기 좀 내려와 보라는 말을 하시길래 굉장히 놀랐죠. 구내 식당에서 밥 먹다 말고 헐레벌떡 나가보니 아가씨와 함께 두 분이 서 계시는 겁니다.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갑자기 저희 회사까지 어쩐 일이세요? 예, 여기 건물 안에는 직원들밖에 못 들어가냐? 좀 들어가서 구경 좀 해보면 안 되냐?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되물으니 어머님이 우선 근처 카페로 절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어쩐 일인지 웃는 얼굴로 상냥하게 일하느라 고생 많다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속으로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얼떨떨하게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셨네요. 그러다 어머님이 눈치를 슬쩍 보시며 본론을 꺼내셨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은지 얘가 몇 년째 취업도 못하고 집에만 있잖니. 그래서 너네 회사에 자리 하나 좀 마련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왔다. 들어보니 월급도 꽤 받는다고들 하던데 괜찮지? 옆에 앉아있던 아가씨도 이때다 싶었나 봅니다. 생전 하지 않던 애교 가득한 목소리로 절 어찌나 상냥하게 불러대는지요. 당황한 기색으로 제 딴에는 최대한 배려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사실 괜찮은 대학을 나왔음에도 지금 다니는 회사에 어렵게 취업을 했거든요. 반면에 아가씨는 멀쩡한 대학을 다니다 말고 집안에는 한마디 말 없이 자퇴를 했었죠. 덕분에 한바탕 집안은 뒤집어졌었고 아가씨는 자퇴 후 한동안 느닷없는 재수를 했습니다. 당연히 아가씨 성격에 6개월도 못 가서 재수를 포기했고 지금까지 간간히 아르바이트를 하며 사는 중입니다. 어머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회사 들어오려고 4년제 대학 나와서 열심히 자격증 딴 사람들도 수두룩하게 떨어져요. 아가씨가 그래도 저희 회사랑 접점이 있다면 모를까 죄송해요. 제 말에 어머님은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시더니 사람 면전에 두고 무시하는 것도 유분수라며 어찌나 화를 내시는지요. 아가씨 또한 사람을 뭘로 보는 거냐 소리를 질러대며 절 무섭게 째려보고요. 회사 바로 근처에는 카페라 오며 가며 회사 사람들이 흘기 쳐다보는데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더라면 당장이라도 숨어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 점심시간이 끝나 들어가 보겠다 하며 먼저 나왔습니다. 쏜살같이 빠져나와 철렁이는 가슴을 부여잡고 남편에게 곧장 전화를 걸었어요. 흥분한 탓에 말이 빨라지고 목소리가 커졌는데도 남편은 아주 느긋느긋 전화를 받더군요. 미안해 여보, 당신이 곤란했겠네. 엄마가 나쁜 뜻으로 그러신 건 아닐 거야. 은지 걔도 얘가 말주변이 없어서 그렇지. 속은 얼마나 여리고 착하는데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당신 지금 좀 너무 흥분한 것 같아. 우선 화 좀 가라앉히고 천천히 얘기하자. 제 입으로 똑똑히 좀 전의 상황들을 전했음에도 남편은 교묘하게 시댁 식구들만 감싸고 돌았어요. 그 순간 회사 로비에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서러워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런 사람을 믿고 과연 같이 살아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그날 하필이면 저희 팀원 중 한 명이 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고 자리에 가니 팀장님께서 먼저 일찍 퇴근하라고 하시더군요. 덕분에 그대로 옷이랑 가방만 챙겨 나와 무작정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느닷없이 퉁퉁 부은 눈으로 온 딸을 보며 엄마도 놀라셨죠. 어린아이처럼 친정엄마를 부둥켜 안고 아주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이 30이 넘어도 엄마 앞에서는 영락없는 애기가 되어버리는 거 있죠. 어느 정도 감정이 좀 진정된 후에 엄마와 찬찬히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선 당분간이라도 여기 있으면서 아무 생각 말고 좀 쉬고 싶어. 이 상태로 그 사람 마주해봐야 싸움만 날 것 같고 난 나대로 서운하고 화나는 감정 때문에 좋은 말 안 나올 것 같아. 그래, 지연이 네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 세상에 안 싸우고 사는 부부 없다지만 아무리 지지고 볶더라도 위해줄 줄 알면서 살아야 하는 법인데. 그렇게 이틀을 친정집에서 회사로 출퇴근하며 보냈어요. 남편은 걱정도 안 되는지 전화 한 통도 없었습니다.
문자로 친정집에 갔냐고 묻는 게 다였지요. 그러던 중에 형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옳게 나야. 사실 나도 이런 말 선뜻 입이 안 떨어졌어. 글쎄 영훈이 자식이 옳게 몰래 대출을 받아서 부모님 집 문제를 해결해드렸다고 하는 거야. 그런 줄도 모르고 감쪽같이 속고 있을 옳게가 안타까워서 내가 총대 메고 말하는 거야.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싶어 처음엔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자 형님도 제 걱정을 하시면서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겁니다. 정말 저희 형님이 사람 하나 살린 셈이죠. 형님이 제게 알려주시지 않았더라면 아무것도 모른 채로 죄송한 마음으로 살 뻔했으니까요. 시댁 대출금이 8,500만 원이었는데 그중 형님이 1,000만 원을 주셨고요. 그 외에 나머지 돈 7,500만 원은 모조리 남편 대출금으로 갚았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이 인간을 대체 어떻게 해야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쫓아가서 가만두지 않고 싶었지만 시댁이 껴있는 문제라 감정대로만 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형님과 통화를 하면서 남편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겠다는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미 신뢰가 다 깨진 마당에 앞으로 뭘 믿고 같이 살 수 있겠어요. 아직 아이라도 안 생겼으니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우선 이혼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되어버렸고 남편에 대한 배신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몇 날 며칠 고민했습니다. 결국 회사에는 사정을 대략 말씀드리고 급히 휴가를 냈어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께 너무 불효만 하는 딸이 되어버렸습니다. 끝까지 잘 사는 모습 보여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앞으로 저 혼자서 행복하게 씩씩하게 잘 살게요. 그간의 사정을 모두 들으신 제 부모님은 저 못지않게 펄쩍 뛰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부모님과 함께 시부모님 계시는 시댁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회사도 그만둔 건지 뭔지 출근해야 할 시간에 소파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게 되었죠. 절 보고는 토끼마냥 눈이 동그래진 남편에게 곧장 다가가 뺨 한 대를 날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님은 어디서 하늘 같은 서방 뺨을 치냐며 당장 제 머리채라도 휘어잡으실 기세였어요. 그러자 남편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짓이냐며 되묻더니 이내 저희 부모님 눈치를 보며 어머님을 말리더군요. 당신 갑자기 이러는 이유라도 좀 알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어른들 계시는 자리에서 내 뺨까지 때리는 거야? 어쩜 시부모님과 아가씨 그리고 남편 모두가 쉬쉬하며 저 하나를 속여놓고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요? 결혼 생활하는 동안 남편에게만큼은 섭섭치 않을 만큼 잘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리고 답답한 면이 있기는 해도 속은 참 따뜻한 남자라고 믿었는데 결국 제 입에서 끝내자는 말이 나오게 하더라고요. 갑자기? 당신 그동안 어머님, 아버님, 아가씨까지 다 같이 짜고 날 잘도 속였더라. 나 몰래 대출받아서 시댁집 빚 다 갚아드리고 그것도 모르는 나는 도움도 못 드려 죄송한 마음에 용돈 챙겨드렸는데 이런 내 모습에 속으로 얼마나 비웃었어. 제 말에 아버님은 민망하신 듯 연신 헛기침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옆에서 되려 당당하다는 듯 큰 소리를 내셨고요. 그까짓 돈 몇 푼에 친정 부모까지 모셔와서 잘하는 짓이다 하시면서요.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전 신뢰라고 생각해온 사람입니다. 지금 역시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저버리고 시댁에서는 저 몰래 효자 노릇 다 하고 제 앞에 와서는 자기 부모님 불쌍하지 않냐며 청승을 떨었죠. 너무도 분통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월급도 뻔한 회사원이 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 큰 돈을 덜컥 대출을 받았는지도 참 답답했습니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자리에 앉아 차분히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더러 일 크게 만든다며 어른들 안 계실 때 따로 얘기하자고 하는데 제가 그 입을 막으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긴 말 필요 없이 당신 그 돈 어떻게 갚을 생각이야? 분명 내년에 우리 아이 갖기로 했었고 거기다 아파트 대출금은 아직 반절도 못 갚았어. 당신 월급이 갑자기 몇백만 원씩 오르는 것도 아니고 대체 무슨 생각이야? 제 말에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이렇다 저렇다 말도 못하고 시어머니와 저만 번갈아 쳐다보았죠. 그러다 겨우 입을 열어서 한다는 말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지연아, 일이 이렇게 돼서 정말 미안한데 우리 애기 몇 년 더 천천히 가지면 되잖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 때문에 멀쩡히 살아계신 내 부모님 고생시킬 순 없지 않겠어?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는 옆에서 남편 말이 100번 1000번 옳다고 거두셨죠.
되려 제게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절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이 사람과는 평생을 함께할 수 없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아기가 아직 없는 게 다행이었던 거죠. 그러자 듣고 있던 엄마가 거실이 떠나가라 소리를 치셨습니다. 아이고 저거 정신 나갔네. 미친 말도 정도껏 해야지. 네가 그러고도 가장이야? 남편이냐고. 악착같이 살아가려는 아내에게 힘이 못 대줄 망정? 뭐? 태어나지도 않은 애? 저런 걸 사위라고. 아휴, 그만 가자. 그 길로 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나왔습니다. 저희 아빠도 이미 화가 날 대로 나섰지만 똑같은 사람 되기 싫다며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라는 말만 하셨네요. 그러자 절 붙잡겠다고 남편은 슬리퍼 질질 끌고 뛰쳐나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제서야 이번 일은 자신이 잘못했다며 둘이 열심히 벌어서 얼른 갚고 새 출발하자고 하더군요. 이 인간은 정말 생각이란 걸 하긴 하는 건지 더 이상 말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출발해서 살고 있던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우선 당장 필요한 제 옷가지들과 짐을 챙겼어요. 그리고 평소 오고 가며 반갑게 인사해 주셨던 부동산 사장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집 좀 내놓아 달라고 말이죠. 저희 회사에서 직원들 부담 줄여주려고 대출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도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 제 앞으로 해놓은 제 집이었죠. 그리고 집안의 가전 가구들 모두 가장 좋은 제품들로만 저희 부모님이 사주셨고요. 그러고 보니 참 남편 그동안 편하게 호강하며 살았네요. 결혼하면 돈 관리는 각자 하고 싶다던 제 의견과는 달리 부부가 일심동체가 되어야 한다며 자기한테 맡기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말에 넘어가지 않고 지금까지 각자 관리를 해왔던 게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회사에는 쓰지 않아 쌓여만 있는 휴가를 내서 한동안 좀 쉬기로 했어요. 쉬면서 친정 집 근처로 집도 얻고 다시 혼자 살 보금자리로 예쁘게 꾸며뒀습니다. 고작 이 모든 일들이 일주일 만에 일어난 일이었죠. 어느 정도 제 상태도 안정을 찾고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보냈습니다. 재산 분할이라고 해봐야 아무것도 없고 애도 없으니 그저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런 제 바람이 무색하게 시어머님이 끝까지 진흙탕 싸움을 만드셨어요. 네가 감히 내 아들을 이혼남을 만들 작정이냐? 그래 오냐 좋다. 나도 당장 네 그 잘난 회사로 쳐들어가서 아주 망신 한번 제대로 주마. 어쩜 이렇게 못되고 악랄한 게 며느리라고. 어머님은 제게 전화를 걸어 아주 대놓고 소리를 지르시고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대꾸도 하지 않고 조용히 녹음만 해뒀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어요. 협의 이혼이 아니라 소송을 원하는 거라면 제대로 한번 가보자고요. 그동안 어머님께 받은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모두 청구할 생각이다 하니 바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다시는 연락 가는 일 없게 하겠다면서 이혼에 합의한다고 말이죠. 혹여나 또 말이 바뀔세라 다음날 곧바로 법원에 가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집에서 며칠간 머물기로 했는데 이상하리만큼 유독 잠이 쏟아졌어요. 그동안 신경 쓴 일이 워낙 많았기에 그러려니 했는데 점점 속도 자주 미식거리고 생전 안 하던 헛구역질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싶어 약국에서 테스트기를 사왔는데 선명한 두 줄이 떴습니다. 너무 놀라서 엄마 손을 잡고 집 앞에 있는 산부인과로 곧장 향했어요. 그러자 5주가 되었다며 임신 축하를 받았습니다. 남들에게는 행복하기만 한 소식이 하필이면 제게는 막막한 일이 되어버린 거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고 외로운 제 삶에 찾아와준 축복이라고 여기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아기 핑계로 다시 헛소리를 하면 어쩌나 싶어 남편을 비롯해 시댁 쪽에는 얘기를 늦게 했어요. 무엇보다 스트레스 받으면 절대 안 되는 임신 초기여서 더 조심스러웠고요. 그러다 안정기에 접어들어 형님을 따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었어요. 임신했다는 말을 하기도 전에 형님이 먼저 물으시더라고요. 그날 몇 시간에 형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가장 큰 걱정은 뒤늦게라도 아이 소식을 접해 들어서 시댁 쪽에서 아이를 달라고 하면 어쩌지였습니다. 또다시 길고 긴 싸움을 하고 싶지도 않았고 아이에게만큼은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었으니까요. 이번 일은 형님이 알아서 정리하신다며 제게는 건강관리만 잘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옳게 나만 믿고 맡겨. 우리 엄마랑 영훈이 그 답답한 자식은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애기한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욕심까지 내면 그게 사람이겠어?
걱정 말고 몸만 챙겨. 그리고 며칠 뒤 주말 아침부터 시어머님 번호로 연달아 부재중에 찍혀 있었어요.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였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답답하고 우유부단한 남편만 믿던 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형님께서 참 큰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먼저는 시댁 식구들 모두에게 아이 얼굴은 볼 생각도 하지 말라며 단호하게 못을 박으셨어요. 혹시라도 아이 문제로 제게 연락을 하거나 찾아간다거나 하면 곧바로 매달 드리는 용돈도 끊어버리겠다면서요. 그 후로는 정말 질긴 악연이 모두 끝이 났구나 싶어 다시 안정적인 제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앞으로 혼자 아이를 낳아 길러낼 일이 걱정이긴 했어도 뱃속에 절 닮은 아이가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그때 그 힘든 시절을 모두 잘 넘기고 지금 그 아이가 벌써 5살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막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제게 하루는 묻더라고요. 엄마, 나는 왜 아빠가 없는 거야? 그 말에 순간 철렁하면서 아이에게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아이가 어려 단 한 번도 아빠의 빈자리를 찾지 않았거든요. 워낙에 제가 빈자리 채워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건가 봅니다. 아빠를 만나고 싶다며 아빠랑 함께 살아보고 싶다고요. 평생 제 아이 얼굴은 보여주기도 싫지만 그래도 제게 남편으로서는 정말 별로였지만 아빠로서는 좋은 모습을 기대하며 한 달에 한 번 아이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아빠보다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더 사랑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길었다면 길었던 제 삶의 순간들을 적어봤습니다. 부디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만이 깃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기막힌 사연을 듣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